8.15 해방 1년 후인 1946년 7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조선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새벽 5시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자마자 수천 명의 군중이 법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동 일대와 덕수궁 대안문 앞을 넘어 숭례문까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군중의 대부분은 조선공산당 당원들이었습니다. 조공, 공당이라 불리던 그들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들은 스크럼을 짜고 공산당 만세, 재판소를 부숴라, 판검사를 때려 죽여라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전 9시 10분 피고인들이 탄 트럭이 법원으로 들어가자 군중들은 법원 정문과 후문으로 돌진했습니다. 서대문서 경찰관 60여 명이 이들을 막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원 구내로 진입한 군중은 경찰의 돌팔매질을 시작했습니다. 김하대를 비롯한 경찰관 수백 명과 미군 헌병까지 출동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반경에는 적기가와 공산당 만세를 부르면서 무려 수천 명의 군중이 재판소 구내에 쇄도하여 삐라를 뿌리며 혼란을 일으켜 드디어 이를 제지하는 무장 경관들과 충돌하여 경관의 발포로 두 사람의 사상자를 내는 등 법원 개설 이래 처음 보는 불상사를 일으켰다. 경찰이 공중에 쏜 위협 사격에 유탄해 시위하던 경동중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극렬 시위대 47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른바 법정 5궤 투쟁으로 불린 이 소요는 조선공산당이 좌익계 학생들에게 내린 지령이었습니다. 하지 미 군정청장은 이번 폭동과 조직적 시위는 조선 부임 후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판은 예정된 오전 9시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140명을 수용하는 4호 법정에 방청권을 받아 들어간 조선공산당원들은 판검사석과 서기석까지 점령하고 야유와 고함으로 재판을 무력화했습니다. 조병옥 미군정 경무부장이 법정에 들어가 주동자들을 향해 저놈 잡아라 라고 소리쳤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정리는 법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재판은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에야 시작됐습니다. 조재천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자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수갑을 풀고 무장경관을 퇴정시키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 9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 사이에 간수 1명씩을 앉힌 뒤 그 뒷줄에 무장경관 10여 명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양원일 재판장은 오늘 이 자리의 경계는 이만해야 마땅하다라며 변호인단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편파적 재판 우려가 있으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며 퇴정해 버렸습니다. 전 조선을 뒤흔든 첫 재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은 해방 후 최대 범죄라고 불린 세기의 사건이었습니다. 5월 15일 미 군정청 공보부는 조선공산당이 활동자금 조달을 위해 1,200만 원의 조선은행권 위조 지폐를 찍어 유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600원가량이던 신문기자의 월급으로 1,700년치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조선공산당 당사와 당 기관지인 해방일보의 인쇄소인 조선정판사는 같은 근택빌딩에 있었습니다. 5월 17일 조선공산당은 구속된 정판사 직원들이 공산당원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후 허위 날조된 사건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판사에서는 위조 지폐를 찍을 능력이 없다라는 조선공산당의 주장에 따라 5월 28일 조선공산당 관계자까지 입회한 가운데 정판사에서 인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진짜 돈과 구별할 수 없는 위조 지폐가 찍혀 나왔습니다. 공산당원들은 장택상 수도경찰청장과 이구범 중부서장의 집에 협박 편지와 협박 전화 세례를 퍼붓고 수사 주임 최란수의 집을 습격해 세간살이를 파괴했습니다. 피의자 김창선이 갇혀있는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해방일보 이모 기자를 절도범으로 집어넣어 당의 지령을 전달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2차 공판은 첫 공판 24일 후인 8월 22일에야 열렸습니다.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김병로 미군정 사법부장이 법대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결국 기각되자 변호인단이 항고까지 하고
또 기각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2차 공판에는 뉴욕타임스, UP, AP, INS 등 외신 특파원들까지 들어와서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인 회의를 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시간 넘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재판장이 의장 역할을 맡아 피고인 회의를 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는 피고인 회의가 30분간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조선공산당 법정공동투쟁단 명의로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피고인들은 양심적으로 보조를 통일하고 1차 공판일에 구속된 수십 명에 대해 감사의 결의를 한다라는 등의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각자 수감돼 있던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을 맞추자는 것이 피고인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겨우 공판이 재개됐지만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심리를 거부했고 김용암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60일간 구금한 것이 불법이라며 공소를 취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파행 끝에 다음날 속개된 공판에서 피고인 김창선이 갑자기 웃옷을 벗어 젖혔습니다. 속옷 상의에는 일제잔재, 악질경관 고문, 천무심 등의 글자가 혈서로 쓰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경찰의 고문 때문에 자백한 것이라면 신사적으로 대우해 줬다는 검찰에서는 왜 범죄 사실을 자백했느냐라고 묻자 김창선은 어물거리다가 검사 옆방에 경찰의 그림자가 보이길래 그랬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범행 시간인 2월 1일 밤 아현동 척사대회에 갔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척사대회에 있었던 증인 구찬선은 김창선은 6시쯤 왔다가 6시 반쯤 나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조선 정판사 사장 박낙종은 1차로 위조 지폐를 찍은 10월 하순 자신은 서울에 없었고 경북 김천의 환금여관에 투숙했다고 주장했지만 환금여관 주인 김경춘은 당시 휴업 상태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8월 27일 4차 공판에서 김창선은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함께 있어야만 진술하겠다며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양원일 재판장이 8월 29일 직접 형무소를 찾아 피고인들에게 재판 협조를 권고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8월 30일 공판에서 또 피고인 회의가 열려 재판장과 피고인들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끝에 1. 전체 피고인이 합석해 재판을 진행한다. 2. 자유롭고 명랑하게 진술한다. 3. 공판은 누구도 방해 못한다. 4. 공판을 방해할 경우 분리심리한다. 라는데 합의했습니다. 재판부와 피고인이 협의하고 합의하며 재판을 하는 웃지 못할 사태였습니다. 남한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조선공산당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자 국내외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은 합법정당이었고 미국은 2차 대전 동맹국 소련과 함께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 정권 수립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대다수 언론도 좌익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재판부와 검사 김홍섭, 조재천은 공산당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조선공산당이 경찰의 고문을 주장하자 미 군정청장 하지 중장은 미군 수사기관 CIC에 피의자들과 현을성 중부서 형사부장 등 담당 경찰관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미 군정은 경찰의 잘못이 없고 위조 지폐 사건에 조선공산당이 관련됐음을 오히려 확신하게 됐습니다. 9월 13일 1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선공산당의 격리장부는 미군 CIC에 압수된 것과 경찰에 압수된 것 두 가지가 서로 달라 이중장부다. 3.15 민중대회, 3.1 기념대회, 메이데이 행사에 쓴 막대한 비용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물었지만 피고인들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9월 17일 14차 공판에는 고문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당대 최고의 의사인 백인재 서울대 병원장과 공병우 서울대병원 안과 과장이 출석해 피고인들을 검진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추가 정밀 검진도 실시됐습니다. 검진 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송원필의 시력 손상은 고문이 아닌 백내장 때문이었고 신광범, 정명환의 상처는 고문 상처가 아니라 곤충에 물린 상처였습니다.
고문으로 눈이 멀었다고 법정에서 소리쳐온 송원필은 공병우 박사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공산당에 밉보인 두 의사는 6.25 전쟁 때 인민군에 체포돼 백인재는 북한으로 끌려갔고 공병우는 납북되던 중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공판은 무려 33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당시 민주일보 기자 이해복은 나름대로 진실 여부를 가려보겠다고 결심하고 아침부터 때로는 밤 9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판을 취재했습니다. 공판이 진행될수록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만 나오자 초기에는 취재에 열을 올리던 좌익계열 신문 기자들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해복 혼자 기자석을 지킬 때가 많아 김창선이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건넬 정도였습니다. 1946년 11월 28일 오전 10시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내외신 기자 20여 명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9명에게 최고 무기 최하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그대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남조선 사법권이 자살했으니 조상해야 한다라며 대성통곡을 하더니 잠시 뒤에는 적기가를 불렀습니다. 133건의 증거물, 50명의 증인, 연인원 만여 명의 방청객, 만여 쪽의 사건 기록을 남긴 3개의 재판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1947년 4월 1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부터 79년이 지난 2025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당시 피고인 이관술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의 재심 공판에서 이관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자백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에 의해 이루어져 증거 능력이 없고 당시 판결문에 유죄 근거로 제시된 제3자의 진술, 압수물, 현장 검증 조서 등은 현재 법정에는 제출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점에 주목한다 라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이관술의 후손이 재심을 청구했고 2년 후인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2달 만인 12월 15일 검찰이 무죄를 부영했고 일주일 뒤인 12월 22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달 뒤 이관술의 후손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